지금 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이 처참히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유로파 우승까지 이끌며 지난 10년간 토트넘을 위해 헌신한 손흥민. 하지만 영국 언론은 토트넘의 모든 문제를 손흥민에게 덮어씌우며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죠. 늙었다던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하자마자 구단 가치는 2조 원을 돌파했고 축구의 신 메시까지 박살내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겁니다. 반면 캡틴을 잃은 토트넘은 11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참혹한 징벌을 받으며 강등권으로 곤두박질쳤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이 처참히 몰락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 축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속도로요. 어젯밤 토트넘이 안방에서 1대3으로 대패하며 11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끔찍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5조 원에 달하던 구단 가치는 스폰서 이탈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강등권, 리그 16등,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치였죠. 그런데 영국의 축구 엘리트들은 이 대참사의 진짜 원인을 죽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전 주장을 쫓아낸 것이 이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감독의 전술 부재와 불운, 그 비겁한 변명만 앵무새처럼 되뇌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해리슨입니다. 우에파 수석 전력심사관으로 20년간 유럽 축구의 전술 교과서를 집필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1년 전 그 아시아 선수를 끌어내릴 명분을 만들어준 보고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어젯밤 저는 옵타 데이터를 뒤지다가 경악했어요. 20년간 쌓아올린 제 신념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증거가 모니터를 가득 채웠거든요. 3월 7일 오전 9시 웸블리 대회의실, 300명의 유럽 축구 권력자들이 서로의 면죄부를 나눠줄 자리에 저는 핵폭탄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대회의실은 이미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우에파 고위 임원들, 프리미어리그 구단주들,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스카우터들까지 유럽 축구를 쥐고 흔드는 권력자 300여 명이 웸블리의 거대한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젯밤 토트넘의 처참한 패배 직후인데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위기감보다 기묘한 안도가 서려 있었어요. 오늘 단상에 올라설 최고 권위자가 적당한 변명을 만들어줄 거라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 변명의 대본은 이미 짜여 있었습니다. 유럽의 리더십은 건재하며 지금의 위기는 곧 지나갈 것이다.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며 면죄부를 나눠 가질 예정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마이크 피드백 소리가 대회의실 천장을 때렸어요. 단상 아래쪽에서 누군가 무례하게 마이크를 낚아챈 겁니다.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스티브 밀러, 영국 최대 타블로이드지 더 데일리 풋볼의 수석 기자라는 작자였어요. 축구 전술은 쥐뿔도 모르면서 국수주의 칼럼으로 클릭수나 빠는 인간이었죠. 포럼에 막이 오르기도 전에 이 작자가 불쑥 단상 밑으로 난입해 거칠게 포문을 연 겁니다. 스티브는 토트넘의 16위 추락을 다룬 붉은색 타블로이드 기사를 허공에 흔들어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해리슨 심사관님, 은퇴 리그로 도망쳐버린 전 주장 빈자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멍청이들이 있던데요. 스티브의 목소리에는 약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묻어났어요. 어제 팰리스전 대패를 포함한 11경기 연속 무승, 이건 그저 새 감독의 불운 아닙니까? 아시아 선수 한 명 빠졌다고 명문 구단이 무너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역겨웠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스티브의 도발이 끝나자마자 대회의실 곳곳에서 킬킬대는 웃음소리가 번져 나왔거든요. 뒤쪽 VVIP석에 자리 잡은 리처드 스털링 임원이 팔짱을 끼고 입꼬리를 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런던 세빌로우의 맞춤 수트를 빼입은 이 인간은 영국 축구협회 핵심 이사이자 토트넘 보수파 대주주였어요. 겉으로는 귀족 행세를 하지만 아시아 선수에게 고개를 숙이는 꼴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자였죠. 1년 전 제 보고서를 악용해 그 선수를 쫓아낸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리처드만이 아니었어요. 영국 백인 엘리트들이 노골적으로 맞장구를 치며 최고 권위자인 제가 그 조롱에 동조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300개의 눈동자가 단상 위로 쏠렸어요. 살얼음판 같은 정적이 깔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스티브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리처드가 느긋하게 팔짱을 풀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빨리 예정된 대사를 읊으라는 신호였죠. 불운이다. 곧 회복한다. 유럽은 위대하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단상 아래의 스티브를 내려다봤어요. 이 작자의 쇠소리 같은 질문이 아직도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망이라니요? 우리가 쫓아낸 겁니다. 우리의 오만이 밀어낸 거예요. 단상 모니터 옆에 USB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 준비해둔 유럽 압박 전술 분석 자료였어요. 20년간 제가 쌓아올린 이론의 정수가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칠게 뽑아들었어요. 300명의 시선이 제 손끝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단상 옆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대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킬킬대던 웃음소리가 칼로 자른 듯 끊겼습니다. 스티브의 비열한 미소가 굳어졌고 리처드의 팔짱이 풀리며 상체가 앞으로 기울었어요. 무슨 짓이냐는 표정이 300개의 얼굴 위로 동시에 번졌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단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마이크가 그 충격음을 고스란히 증폭시켜 회의장 끝까지 쏘아 보냈어요.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돌이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늘 전술 강의는 전면 취소합니다. 저는 핏발선 눈으로 대회의실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300명의 권력자들이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제대로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부터 불운이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어 5조 원짜리 명문 구단을 강등권에 처박아버린 영국의 멍청하고 알량한 오만을 해부할 겁니다. 리처드의 안색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스티브는 들고 있던 붉은 신문지를 구겨 쥔 채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죠. 제가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 단상에서 내려가는 순간 제 20년 커리어는 제가 될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젯밤 모니터 앞에서 마주한 그 숫자들이 제가 2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으니까요. 우리는 오늘 아시아 선수를 얕보던 우리의 그 썩어빠진 오만이 어떻게 5조 원짜리 제국을 붕괴시켰는지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웸블리 대회의실 천장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300명의 침묵이 그 어떤 야유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단상 위에 노트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20년치 명성을 태울 불씨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 선전포고가 떨어진 직후 대회의실은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뒤집혔습니다. 곳곳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어요. 저 노인네가 미쳤나? 누군가의 속삭임이 마이크에 걸릴 듯 말 듯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술렁임이 증거였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300명 중 단 한 명도 오늘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뒤쪽 VVIP석을 힐끗 봤습니다. 리처드 스털링이 안도하며 느긋하게 팔짱을 끼고 있던 건 불과 2분 전이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양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채 상체를 앞으로 바짝 기울이고 있었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떨어야 합니다. 당신부터 떨어야 해요. 저는 노트북 자판을 눌렀습니다.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자 300개의 시선이 일제히 빨려 들어갔어요. 화면에 떠오른 것은 한 장의 문서였습니다. 상단에 UEFA 공식 문장이 찍혀 있었고 기밀 등급 표시가 붉은색으로 도장처럼 박혀 있었어요. 작성자 이름란에 선명하게 적힌 글자 데이비드 해리슨. 1년 전 제가 직접 써서 토트넘 수뇌부에 넘겼던 바로 그 보고서였습니다. 장내의 술렁임이 멈췄습니다. 기밀 문서가 300명 앞에 공개되다니 아무도 예상 못한 거죠. 저는 마이크를 입에 바짝 대고 그 보고서의 핵심 구절을 제 입으로 직접 읽어내렸습니다.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너무 조용하다. 위기 상황에서 동료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러야 진정한 주장인데 그에게는 그런 투쟁심이 보이지 않는다. 라커룸을 부수고 동료를 윽박지르는 유럽형 알파메일에게
완장을 넘겨야 한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박혔어요. 읽는 동안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쓴 문장이었어요. 제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려 만들어낸 제 20년 신념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5조 원짜리 제국의 목에 걸어버린 교수형 밧줄이었죠. 스크린 앞에 선 제 그림자가 거대하게 벽을 덮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에서 그 보고서의 원본을 꺼냈어요. 유해파 문장이 찍힌 두꺼운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300명의 눈이 제 양손에 꽂혔어요.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잡고 한가운데를 찢어버렸습니다. 찌익! 종이가 두 동강 나는 소리가 마이크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제 20년 커리어가 찢어지는 소리이기도 했어요. 찢어진 조각을 단상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돌이킬 생각도 없었고요. 앞줄에 앉은 프리미어리그 구단주 두세 명이 서로 눈치를 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전환됐어요. 어제 날짜로 확정된 프리미어리그 순위표가 거대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위, 토트넘 호스퍼, 강등권을 알리는 붉은 점선 바로 위에 구단명이 처참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11경기 연속 우승. 그 옆에 적힌 숫자들이 형광처럼 빛났습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쓴 알량한 종이 쪼가리의 성적표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 앞에 놓인 거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다음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여러분은 윽박지르고 거칠게 태클하는 반더벤과 로메로를 진정한 유럽의 투지라 찬양하며 그들에게 완장을 채웠습니다. 반더벤과 로메로, 이 두 이름이 나오자 리처드의 턱이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이 인간이 가장 열렬하게 밀어붙인 선수들이었으니까요. 피가 끓어야 진짜 남자고 라커룸에서 물병을 던져야 진짜 리더라며 칭송했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더벤은 이번 시즌만 두 차례 연속 퇴장을 당했어요. 이기고 있던 경기에서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 공격수의 발목을 걸어찼습니다. 로메로는 더 처참했죠. 팀이 1점 차로 앞서던 후반 72분 상대 선수와 머리를 들이받다가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수적 열세에 몰린 토트넘은 그날 역전패를 당했어요. 스크린에 해당 장면들이 연속으로 재생됐습니다. 마이클이 제 타이밍에 맞춰 완벽하게 영상을 걸어준 거였어요. 반더벤이 눈을 부릅뜨며 심판에게 달려드는 장면, 로메로가 상대 선수와 이마를 맞대고 으르렁거리다 퇴장당하는 장면, 그 영상들이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반복 재생될 때마다 대회 의실의 온도가 한 단계씩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찬양한 유럽형 리더십의 실체입니다. 제 목소리가 단단하게 깔렸어요. 이기던 경기도 스스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 연속 퇴장당하며 팀을 나락으로 끌고 가는 감정 통제 불능의 동물원이었습니다. 동물원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앞줄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불쾌하다는 표시였겠죠. 하지만 반박은 없었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퇴장당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으니까요. 숫자와 영상 앞에서 감정은 무력했습니다. 여러분은 목청이 크고 주먹이 거친 자를 리더라 불렀습니다. 저는 찢어진 보고서 조각을 발끝으로 밀어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 소리 지르는 대신 묵묵히 동료의 빈 공간을 커버하고 남 탓 대신 이타적으로 공을 양보하던 그 아시아 선수를 여러분은 뭐라 불렀습니까?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300명이 숨을 참고 있었어요. 유순하다. 투쟁심이 부족하다. 진짜 리더가 아니다? 제가 직접 썼던 표현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낙인을 찍고 내쫓았더니 그가 빠진 자리에 남은 건 서로 물어뜯는 짐승들 뿐이었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1년 전 제 보고서를 받아들고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기억나요? 역시 해리슨, 당신이야말로 영국 축구의 양심이야. 그때 그 입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양심이란요. 양심을 팔아넘긴 거였어요.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16 위를 알리는 붉은 순위표 위에 제가 찢어버린 보고서의 핵심 문장이 겹쳐졌어요. 유럽형 알파메일에게 완장을 넘겨야 한다. 그 문장 아래로 11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숫자가 묵직하게 깔렸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한 화면에 담긴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알량한 종이 쪼가리가 바로 우리 스스로 영국 축구의 목에 걸어버린 교수형 밧줄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목을 짓눌렀기 때문이었어요. 부진의 원인은 새 감독의 불운이 아닙니다. 저는 단상 아래에 스티브를 쏘아봤습니다. 그 작자의 비열한 미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전술의 문제도 아닙니다. 윽박지르고 물병을 던지는 자들을 리더로 세우고 진짜 리더를 유순하다며 내쫓은 우리의 멍청하고 오만한 잣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자멸입니다. 대회의실에 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300명이 꿀먹은 번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눈짓을 보냈어요. 옵타 서버와 연결된 노트북 위에서 마이클의 손가락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스티브 밀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어요. 이 작자는 궁지에 몰리면 본능적으로 소리부터 지르는 인간이었거든요. 역시나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해리슨 심사관님. 스티브의 쇳소리가 대회의실을 갈랐어요. 붉은 타블로이드지를 구겨 쥔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감정적인 자기 반성은 감동적이지만 그래도 단지 운이 없는 것뿐입니다. 11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건 통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누적 기대골 수치를 보면 토트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운 나쁘게 떨어뜨린 겁니다. 선수 한 명 빠졌다고 명문 구단이 무너진다? 그건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 아닙니까? 노련했습니다. 인정해야 했어요. 이 작자가 축구를 모르는 건 맞지만 여론을 조작하는 기술만큼은 20년차 기자답게 날카로웠습니다. 기대골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들이밀며 통계를 아는 척 포장해서 방역한 거였어요. 대회의실 곳곳에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지, 운이 나빴던 거야. 그 아시아 선수 하나 때문은 아니야. 300명의 뇌가 다시 편안한 변명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요. 불운이란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까? 1년째 계속되는 추락이 전부 운 탓이라고요? 편하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현실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단상 아래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대회의실 좌측 구석,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두운 자리에 한 남자가 노트북을 펼치고 앉아 있었어요. 마이클 데이비스, 글로벌 통계업체 옵타의 수석 데이터 분석관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오직 모니터 속의 숫자만 믿는 사람이었죠. 영국 언론의 감정적인 선동을 누구보다 혐오하는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었을 때 마이클은 단 한 가지만 물었어요. 원본 데이터 그대로 보여줘도 됩니까? 저는 한치의 가감도 없이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마이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전환됐어요. 옵타의 공식 로고가 좌측 상단에 박히고 중앙에 커다란 막대 그래프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상단에 적힌 지표명은 이것이었어요. 실점 후 팀 회복률. 300명의 시선이 스크린에 못 박혔습니다. 불운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스티브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 작자의 얼굴에 아직 자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가지 않을 거였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빼고 숫자로만 이야기하죠. 밀러 기자,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통계로요. 저는 스크린의 첫 번째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진한 파란색 막대가 화면 상단까지 치솟아 있었어요. 옆에 적힌 숫자 85%. 이것은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에 있을 때 토트넘이 실점한 뒤 경기 흐름을 되살려낸 확률입니다. 제 목소리를 최대한 차갑게 깔았어요. 감정을 섞으면 안 됐습니다. 숫자가 스스로 말하게 해야 했거든요. 85%. 10번 뒤집히면 8번 이상 되살려냈다는 뜻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주장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장내가 조용했습니다. 아직은 충격이 아니라 긴장이었어요. 진짜 충격은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막대를 가리켰습니다. 이 막대는 바닥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어요. 옆에 적힌 숫자 12%. 붉은색 글씨가 형광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6년 3월 현재 여러분이 그토록 찬양한 유럽형 리더들이 완장을 찬 뒤의 수치입니다. 저는 한 글자씩 끊어 말했어요. 12%. 10번 뒤집히면 겨우 한 번 되살리는 수준입니다. 85에서 12로 같은 구단, 같은 선수단, 같은 훈련 시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정적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아까와 달랐어요. 숨을 참는 게 아니라 숨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85%와 12%. 이 두 숫자가 나란히 놓이자 불운이라는 변명이 얼마나 한심한 자기기만이었는지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운이 나빠서 11번 연속으로 이기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되살릴 리더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스티브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기대골 어쩌고 하며 방역하던 기세가 증발했어요. 기대골은 팀이 만들어낸 기회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이지만 실점 후 회복률은 위기의 순간에 팀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거든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운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었어요. 밀러 기자, 저는 스티브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불운입니까? 같은 구단에서 주장만 바뀌었는데 위기 극복 확률이 73%포인트 추락한 것이 그저 운이 나빴던 겁니까? 스티브가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겨쥔 타블로이드지가 손 안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작자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300명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클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스크린이 좌우로 분할됐습니다. 왼쪽에는 토트넘의 최근 경기 영상이, 오른쪽에는 세부 지표들이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되며 나란히 흘러갔습니다. 옵타의 원본 데이터가 가감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왼쪽 화면에서 토트넘의 수비가 뚫리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실점 직후였어요. 정상적인 팀이라면 주장이 선수들을 다독이고 대형을 다시 잡아야 할 순간이었죠. 하지만 화면 속에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반더벤이 눈을 부릅뜨며 동료 미드필더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로메로가 골키퍼에게 달려가며 양팔을 벌려 네가 뭘 한 거냐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수비수 2명이 서로 가슴을 밀치며 으르렁댔어요. 오른쪽 화면의 지표가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실점 후 3분 이내 팀 대형 회복률. 붉은색 숫자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선수 간 평균 간격이 벌어지고 패스 성공률이 곤두박질치고 압박 강도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남 탓을 하느라 경기를 잊어버린 겁니다. 숫자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대회 의실 앞줄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떨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실점한 직후 3분이 승부의 분수령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3분 안에 팀이 얼마나 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대형을 복원하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이 3분 안에 토트넘의 대형 복원율은 리그 2위였어요. 그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가능했다니 무슨 뜻이냐는 얼굴이었죠.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방금 재생된 토트넘의 추태를 가리켰어요.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아군이 무너집니다. 서로 남 탓을 하느라 대형이 흩어지고 감정이 올라 판단력이 마비되고 결국 추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연속 실점 비율이 리그 최하위라는 사실이 그 증거예요. 마이클이 해당 지표를 화면 하단에 띄웠습니다. 연속 실점 비율, 리그 20개 구단 중 꼴찌. 붉은색 숫자가 차갑게 빛났어요. 반면 손흥민은 실점 직후에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소리를 지른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대형을 지시했습니다. 옵타의 터치 히트맵을 보면 실점 직후 3분간 손흥민의 이동 거리가 평소보다 31% 증가합니다. 남 탓을 할 시간에 빈 공간을 메우러 뛴 겁니다. 300명이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의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당신들이 불운이라 믿고 싶었던 그 현상은 저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내뱉었어요. 사실 완벽한 리더를 잃어버린 오합지졸들의 필연적인 자멸일 뿐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떨어지자 대회의실 전체가 먹통이 된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없었어요. 스티브는 구겨진 타블로이드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은 채 스크린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콧대 높던 영국 임원들의 동공이 속절없이 흔들렸어요. 반박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감정으로는 숫자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옵타라는 세 글자가 영국 본토의 간판이라는 것이 이 상황의 잔인한 아이러니였어요. 자기네 나라 통계 업체가 직접 나서서 자기네 변명을 박살내고 있었으니까요. 리처드 스털링의 얼굴이 시야 끝에 걸렸습니다. 사색이 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마에 땀줄이 번들거렸고 양손이 의자 팔걸이를 잡다 못해 손톱이 하얘질 지경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지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터진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 자신의 부와 권력이 얼마나 증발할지를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절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마이크를 고쳐쥐며 대회 의실을 천천히 훑었어요. 300개의 눈동자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한 건 토트넘의 자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퇴 리그라 조롱했던 그 대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직접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마이클이 새로운 데이터 폴더를 열었습니다. 스크린 상단에 뜬 이름, LAFC, 미국 로스앤젤레스. 제가 노트북 화면을 전환하자 리처드의 입술이 신라처럼 바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봤자 그가 도망친 곳은 늙은이들이나 가는 수준 낮은 미국 리그 아닙니까? 리처드 스털링이었습니다. VVIP석에서 버티고 앉은 채로 쏘아붙인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이 인간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지에 몰릴수록 더 거칠어지는 타입이었죠. 주변의 영국 임원 서너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MLS는 별들의 양로원이지.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이었어요. 미국 리그의 수준이 낮으니까 거기서 뭘 하든 의미 없다. 그게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 대목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젯밤 새벽 옵타 데이터를 뒤지면서 가장 먼저 준비해둔 것이 바로 이 반론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도망이라는 단어를 꺼낼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도망이요? 저는 리처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인간의 이마에 아직 땀이 마르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 은퇴 리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직접 보시죠. 마이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됐어요. 화면 중앙에 뜬 것은 2026년 3월 6일 기준 손흥민의 LAFC 공식전 성적이었습니다. 콘카카프 챔피언스컵과 MLS를 합산한 다중 교차 지표가 한 화면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1골 6도움. 출전한 모든 공식전에서 직접 골에 관여한 횟수, 경기당 기대 도움 수치 리그 1위, 팀 내 찬스 생성 비율 47%, 1골 6도움. 저는 숫자를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시즌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이 수치가 은퇴 리그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노인네의 성적표로 보입니까? 리처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이 인간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없었어요. 어차피 리그 수준이 낮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고 되받아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게 다음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저는 마이클에게 재생 신호를 보냈어요. 스크린에 2026년 2월 22일 경기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LAFC 대 인터 마이애미 개막전이었어요. 상대팀에 누가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리오넬 메시.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 불리는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은퇴 리그에서 산책하는 거라면 메시도 산책 중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대회 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메시라는 이름 앞에서는 아무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전반 23분이었어요. LAFC가 상대 진영에서 빠르게 공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수비수 한 명을 제치자 골문이 열렸습니다. 슈팅 각도가 완벽했어요. 누가 봐도 직접 때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한 번 들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뒤따라오던 동료 공격수가
완전한 프리 상태로 달려오는 게 보였던 거죠. 손흥민이 슈팅 동작을 멈추고 부드럽게 횡패스를 흘렸습니다. 공을 받은 동료가 빈 골문에 그대로 밀어 넣었어요. 1대 0 선제골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영상을 멈추고 300명을 돌아봤어요. 직접 골을 넣을 수 있는 완벽한 찬스에서 더 좋은 위치의 동료에게 기꺼이 선제골을 양보했습니다. 득점왕 경쟁에 눈이 먼 선수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이에요. 스크린 하단에 옵타의 분석 지표가 떠올랐습니다. 해당 장면의 슈팅 기대 골 수치 0.63, 직접 쐈으면 골이 될 확률이 63%였다는 뜻이에요. 그걸 버리고 동료에게 넘긴 겁니다. 그 결과 팀은 심리적 주도권을 완벽히 장악했고 3대 0 완승의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이 경기의 최종 스코어는 3대 0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이어갔어요.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손흥민은 본인의 득점 한 개보다 팀의 완승 한 판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스타와 진정한 리더의 차이입니다. 리처드의 턱이 굳어 있었어요. 미국 리그가 수준 낮다는 논리로 이 장면을 깎아내릴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였습니다. 상대가 메시였으니까요. 메시를 상대로 3대 0 완승을 이끈 것을 은퇴. 리그의 여유로운 산책이라 부를 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경기만 더 보시죠. 마이클이 다음 영상을 띄웠습니다. 휴스턴 다이나모전이었어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단 한 골도 넣지 않았습니다. 도움도 공식 기록에 잡히지 않았어요. 기존의 잣대로 보면 평범한 경기였죠. 하지만 옵타의 세부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어요. 공이 없는 상태에서요. 손흥민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수비수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습니다. 공은 반대쪽에 있었어요. 수비수가 본능적으로 손흥민을 잡으려 몸을 틀었고 그 순간 균형을 잃으며 손흥민의 발을 밟았습니다. 심판의 호루라기가 울렸어요. 옐로 카드. 이미 전반에 경고 한 장을 받은 수비수였습니다. 두 번째 경고, 퇴장이었어요.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비수는 전반에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손흥민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이 없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자극해 수적 우위를 만들어낸 겁니다. 마이클이 해당 장면의 포지셔닝 데이터를 화면에 겹쳤어요. 손흥민의 움직임 궤적이 붉은 선으로 그려졌습니다. 공의 위치와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공을 향해 뛴 게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향해 뛴 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LAFC는 수적 우위를 활용해 후반전을 완벽하게 지배했어요. 이 경기에서 두 번째 퇴장도 손흥민의 움직임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는 이어갔어요. 상대 수비수 2명의 퇴장을 유도해 수적 우위를 만들어냈어요. 기록지에는 골도 도움도 남지 않았지만 경기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팀의 전술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진짜 지휘입니다. 스크린이 다시 전환됐어요. 이번에는 숫자가 아닌 그래프였습니다. LAFC의 구단 가치 추이선이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손흥민 합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가파르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2조 원 돌파. 굵은 글씨가 꼭지점에 박혀 있었어요. 구단 가치 2조 원 돌파. 저는 그 숫자를 읽었습니다. 손흥민 합류 이후 단숨에 달성한 수치입니다. 스폰서 계약이 쏟아지고 경기장 매진이 연속되고 글로벌 중계권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이게 은퇴 리그로 도망친 늙은이의 영향력입니까? 리처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미국 리그의 수준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자본의 흐름 앞에서는 그 논리마저 무력했어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2조 원을 베팅했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시장의 판결이었거든요. 득점 기계가 아니라 팀을 위대한 하나로 묶어내는 설계자.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300명을 향해 또박또박 내뱉었어요. 메시 앞에서도 자신의 골을 양보하고 기록에 남지 않는 곳에서도 팀의 판을 뒤집는 남자. 당신들은 감히 그 가치를 평가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침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또 달랐습니다. 앞줄에 구단주 한 명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스카우터 몇 명이 무의식적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300명의 뇌가 불운이라는 방어벽을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와 영상과 자본의 흐름. 세 겹의 증거가 겹치자 변명이 서 있을 자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스티브 밀러는 의자에 파묻힌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기대골 운운하며 방역하던 기세는 흔적도 없었어요. 리처드는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린 채로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노트북 옆에 놓인 검은색 USB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마이클의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어젯밤 한 통의 암호화된 이메일과 함께 제게 도착한 물건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사라 젠킨스, 프리미어리그와 MLS 주간 방송사의 글로벌 오디오 디렉터였어요. 경기장 안에 설치된 50여 개의 마이크를 통제하는 소리의 전문가였죠. 이메일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100% 날것의 진실입니다. 저는 그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숫자 다음으로 무엇이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파일을 처음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눈으로 보는 숫자보다 귀를 때리는 소리가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걸 300명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아직도 미국이라 쉬웠다고 억지를 부리시겠습니까? 저는 300명을 천천히 훑으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겠죠. 방금 전 스크린 위에서 터져 나온 숫자와 영상의 잔해가 아직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표정들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리될 틈을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눈이 아니라 귀로 확인하시죠. 저는 노트북에 꽂아둔 검은색 USB의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 목록이 화면에 떴어요. 암호화된 파일명 아래로 날짜와 장소만 간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라 젠킨스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기밀이었어요. 경기장 및 라커룸에 설치된 온마이크의 원본 녹음 파일, 편집되지 않은, 방송에 단 한 번도 실리지 않은 날것의 소리였습니다. 사라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영국 언론이 수년간 손흥민의 인터뷰를 왜곡 편집해왔거든요. 팀을 위한 발언은 잘려나가고 개인 성적에 관한 짧은 답변만 부풀려서 내보냈습니다. 마치 이기적인 선수인 것처럼 프레이밍하기 위해서요. 사라는 원본을 알고 있었기에 그 조작에 진저리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재생하는 음성은 방송사 내부 보안 규정에 의해 외부 유출이 금지된 기밀 파일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소리는 영원히 묻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공개합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젯밤 이 파일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이 온몸에 남아 있었거든요. 숫자는 차갑지만 건조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달랐어요. 소리에는 천이 있었습니다. 분노의 천, 절망의 천, 그리고 헌신의 천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었어요. 웸블리 대회의실 전체가 그 소리에 움찔했습니다. 토트넘이 아스널의 1대4로 처참하게 짓밟히던 날, 런던 하프타임 라커룸의 원본 녹음이었어요. 꽝! 무언가 벽에 부딪혀 박살 나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물병이었어요. 이어서 쇳소리 같은 악쓰는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네가 그 자리를 비워서 뚫린 거잖아. 도대체 뭘 한 거야? 수비수의 고함이었어요.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덮쳤습니다. 내 탓이라고? 네가 제때 올라오지 않아서 내가 둘을 상대한 거 몰라? 욕설이 섞인 반박이 날아들었고 뒤이어 셋째, 넷째 목소리까지 뒤엉키며 라커룸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300명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의 하프타임 라커룸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겠죠.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 소리의 내용이었어요. 단 한 명도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남 탓이었어요. 네가 잘못했다. 아니 네가 잘못했다. 서로를 물어뜯느라 후반전 전술을 논의하는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녹음이 끊겼어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앞줄에 앉은 유에파 임원 한 명이 눈을 질끈 감고 있었어요. 이것이 자신들이 찬양한 유럽형 투지의 민낯이라는 걸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겠죠. 이것이 여러분이 알파메일이라 불렀던 라커룸의 실체입니다. 저는 스피커가 토해낸 잔향을 가리키듯 허공에 손을 뻗었어요. 윽박 지르고 물병을 던지면 팀이 살아날 거라 믿었습니까? 방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 안에서 살아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노만 남았고 후반전은 추가 3실점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두 번째 파일로
손을 옮겼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소리를 들어보시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 몇 초간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선수들이 헐떡이는 소리, 물병 뚜껑을 돌리는 소리, 벤치에 앉는 소리, 라커룸 특유의 고요한 소음이었습니다. LAFC 개막전 하프타임이었어요.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1대 0으로 앞서고 있던 바로 그 경기의 라커룸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어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악을 쓰지도 누군가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라커룸 전체를 잡아끄는 무게가 있었어요. 누가 골을 넣든 상관없어. 전반에 우리가 보여준 거 느꼈지? 틈이 보이면 더 좋은 위치의 동료를 무조건 믿고 양보해. 우리는 하나라는 걸 후반에도 보여주자. 손흥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방금 전 토트넘 라커룸에서 터져 나온 고함과 욕설의 잔상이 아직 귓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조용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겹쳐진 겁니다. 대비가 너무 극명했어요. 같은 스포츠, 같은 라커룸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의 소리였습니다. 녹음 속에서 손흥민의 말이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손뼉을 한 번 쳤습니다. 이어서 2번, 3번. 라커룸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선수들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는 소리, 주먹을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 한마디의 불평도, 단 한 글자의 남탓도 없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대회의실에 기침소리 하나 없었어요. 300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잔향에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고 잠시 기다렸어요. 소리가 스스로 일하게 놔둬야 했거든요. 10초. 300명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개의 라커룸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나는 서로를 물어뜯으며 무너졌고 하나는 서로를 믿으며 하나가 됐습니다. 물병을 던진 팀은 추가 3실점으로 끝났어요. 박수를 친 팀은 후반에 2골을 추가하며 3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독일 출신 스카우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옆에 스페인 구단 관계자는 메모장을 내려놓은 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이런 대비를 예상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숫자가 보여준 것은 결과였어요. 하지만 소리가 보여준 것은 원인이었습니다. 왜 85%가 12%로 추락했는지, 왜 5조 원이 증발하고 2조 원이 솟아올랐는지, 2개의 라커룸 소리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른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천장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가장 고요한 곳에서 동료의 심장을 움직이는 자가 진짜 리더입니다. 스티브 밀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작자가 포럼 시작 전에 던졌던 도발이 떠올랐어요. 은퇴리그로 도망쳐버린 전 주장. 그때 입꼬리를 올리며 킬킬대던 자신감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구겨진 타블로이드지가 발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춥지도 않았습니다. 리처드 스털링은 더 심각했어요. 이 인간의 안색이 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토트넘 라커룸의 추태가 만천에 공개된 거였어요. 자기가 밀어붙여 완장을 채운 선수들이 서로 목청을 찢으며 팀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300명의 유럽 축구 권력자들 앞에서 재생된 겁니다. 스폰서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계약마저 줄줄이 해지될 게 뻔했어요. 리처드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고쳐쥐며 대회의실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300개의 눈동자가 제각기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충격, 수치심, 분노, 두려움. 하지만 공통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숫자도 영상도 그리고 소리까지. 세 겹의 증거가 빈틈없이 쌓이자 변명이 발 디딜 곳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짐승은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리처드의 떨리던 손가락이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이 인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뭔가 다른 것이 채웠습니다. 절박함이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절박함. 저는 그 눈빛을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다음 순간 리처드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당장 회의 중단시켜. 리처드의 고함이 대회의실을 찢었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바닥에 쾅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VVIP석에서 벌떡 일어난 리처드가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세빌로 맞춤 수트에 깃이 구겨진 차에 펄럭였어요. 점잖은 귀족의 가면은 이미 벗겨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 노망난 영감탱이 마이크 당장 뽑아버려. 리처드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며 악을 썼어요. 목이 뒤틀릴 듯한 쇳소리였습니다. 이 인간의 얼굴이 4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회색빛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핏기 도는 광기가 차올라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이성을 잃은 겁니다. 돈과 권력이 날아갈 것을 직감한 인간은 논리가 아니라 물리력에 의존하게 되어 있었어요. 리처드의 손이 제 마이크를 향해 뻗쳤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마이크를 몸쪽으로 끌어안았어요. 리처드의 손끝이 허공을 긁었습니다. 이 인간의 눈이 핏발로 물들어 있었어요. 20년간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영국 축구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 망나니 같은 짓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리처드가 300명을 향해 돌아서며 외쳤어요. 이 사람은 지금 검증되지 않은 불법 녹음 파일로 명문 구단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건 포럼이 아니라 마녀 사냥이에요. 단상 아래에서 스티브 밀러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손놀림이 보였어요. 이 작자도 본능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기사거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리처드에게 충성을 증명하려는 거였습니다. 기자 여러분 들으셨죠? 스티브가 주변 언론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이건 영국의 위대한 축구 역사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해리슨 심사관은 지금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유럽 축구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이런 행태를 묵인하면 우리 모두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스티브의 선동에 앞줄 기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득권의 사냥개가 중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리처드의 고함과 스티브의 선동이 합쳐지자 대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숫자와 소리에 압도당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져나갔어요. 글쎄,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저 녹음 파일이 합법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뒤집힐 조짐이었습니다. 그때 무정히 소리가 들렸어요. 대회의실 양쪽 출입구에 배치된 주최 측 경호원들이 무전을 주고받으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은 장정 4명이 단상 양 옆 계단으로 접근했어요. 저를 끌어내리려는 거였습니다. 리처드가 경호 책임자에게 미리 손을 쓴 게 분명했어요. 포럼 주관 권한이 있는 FA 이사가 회의 중단을 선언하면 경호팀은 단상의 인원을 퇴장시킬 수 있었거든요. 경호원 2명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한 명이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끌려 내려가면 끝이에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증거가 미친 노인네의 일탈로 덮어쓰이워질 겁니다. 내일 아침 타블로이드 1면에는 해리슨 포럼에서 만건 후 강제 퇴장이라는 기사가 실리겠죠. 리처드와 스티브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림이었어요. 저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꽉 쥔 채 경호원의 손을 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 주세요. 제 호통에 경호원의 손이 멈칫했어요. 하지만 리처드가 뒤에서 다그쳤습니다. 뭘 꾸물거려. 당장 끌어내리라고. 경호원의 손이 다시 제 팔로 뻗어왔어요.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여기서 감정에 호소하면 지는 겁니다. 리처드는 제가 분노에 휩싸여 고함을 지르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야 미친 노인으로 프레이밍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최대한 차갑게 깔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으로 숨통을 틀어막아야 했어요. 돈이었습니다. 모독이라고 하셨습니까, 스털링 이사? 저는 리처드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경호원의 손이 제 팔 위에 얹혀 있었지만 무시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모독이 뭔지 보여드리죠. 저는 왼손으로 노트북 키를 눌렀어요. 거대한 스크린이 전환됐습니다.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운 것은 숫자였어요. 붉은색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자본 손실 로그였어요. 스폰서 이탈률 40% 폭등, 주요 후원 계약 해지 건수 7건, 시즌 티켓 환불 요청 22,000건, 글로벌 중개권 협상 결렬에 따른 추정 손실액. 이 숫자가 화면 중앙에 굵은 글씨로 박혔을 때
대회 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리처드의 얼굴에서 핏기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광기가 공포로 되돌아간 거예요.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스폰서 이탈률 40%라는 건 구단의 수익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중계권 협상 결렬은 앞으로 수년간 수조 원의 수입이 증발할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40%. 저는 스크린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11경기 연속 무승 동안 토트넘의 스폰서 40%가 이탈했어요. 나이키, 하이네켄, AA,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전술 부재 때문이었습니까? 감독의 불운 때문이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경호원의 손이 여전히 제 팔 근처에 머물러 있었지만 더 이상 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 경호원들도 스크린의 숫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스폰서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쇳가루를 섞었어요. 구단이 왜 무너지는지, 진짜 원인이 뭔지를요. 다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만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죠. 리처드가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뭔가 반박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본 손실 로그 앞에서는 국수주의도, 백인 우월주의도, 귀족의 자존심도 전부 무력했거든요.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감정으로 부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중계권 이야기를 하죠. 저는 다음 데이터를 가리켰어요. 토트넘의 아시아 시장 시청률이 손흥민 이적 이후 62% 급감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토트넘 경기를 틀던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렸어요. 중계권을 사려던 방송사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청률 급감이 중계권 협상 결렬로 이어졌고 그 추정 손실액이 수조 원에 달합니다. 숫자가 스크린 위에서 빛났어요. 차갑고 무자비한 빛이었습니다. 축구는 감정의 스포츠이지만 구단 경영은 자본의 게임이었어요. 이 자리에 앉은 300명 중 상당수는 구단주이거나 투자자였습니다. 감정적인 연설에는 귀를 막을 수 있어도 수조 원이 증발하고 있다는 숫자에는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영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리처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인간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진짜 모독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갔어요. 경호원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스폰서 40%를 날려먹는 것이 모독입니다. 글로벌 중계권 수조 원을 증발시키는 것이 모독이에요. 시즌 티켓 2만 2천 건의 환불 요청을 만들어내는 것이 모독입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된 그 썩어 빠진 오만함이야말로 영국 축구에 대한 가장 역겨운 모독입니다. 제 호통이 스피커를 타고 대회 의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리처드의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들던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리처드와 저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스크린 위의 자본 손실액이 그들의 판단을 마비시킨 거였어요. 눈과 귀를 막는다고 수조 원이 증발하는 현실이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리처드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 인간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똑똑히 이 냉혹한 청구서를 보십시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자본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타고 있어요. 리처드의 무릎이 꺾이듯 반 발짝 뒤로 밀렸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스크린의 숫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빼앗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떨리다가 축 늘어졌습니다. 스티브 밀러는 스마트폰 녹음을 켜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 작자도 감이 온 거겠죠. 이 녹음을 기사로 써봤자 자본 손실 데이터까지 함께 공개되면 자신의 기사가 오히려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요. 경호원들이 슬그머니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무정이 너머로 짧은 교신이 들렸지만 더 이상 아무도 저를 끌어내리려 하지 않았어요. 자본 손실 로그가 방패가 된 겁니다. 이 숫자를 공개한 사람을 강제 퇴장시키면 은폐로 비춰질 거였거든요. 그건 구단주들이 절대 감수할 수 없는 리스크였습니다. 대회 의실에 제 거친 숨소리만 울렸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막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단상에서 비틀거리며 내려갔어요. 아무도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는 의자에 몸을 파묻은 차에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고요. 300명의 권력자들이
스크린 위에 붉은 숫자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쥔 손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다 끝나가고 있다는 안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숫자를 보여줬고, 영상을 보여줬고, 소리를 들려줬고, 돈의 논리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판결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올 마지막 말이 이 300명의 기억에 그리고 세계 축구의 역사에 모처럼 박혀야 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꼿꼿하던 등이 천천히 구부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20년간 세워두었던 자존심의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무릎이 꺾인 것도 아니었어요. 20년간 유럽 축구의 교과서를 쓰며 단 한 번도 숙이지 않았던 이 고개를 제 의지로 떨구었습니다. 백발이 단상 조명 아래로 쏟아졌어요. 마이크를 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올랐습니다. 300명 앞이었습니다. UEFA 고위 임원들, 프리미어리그 구단주들,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스카우터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까지 유럽 축구를 지배하는 권력의 총체가 제 숙인 고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마이크에 걸렸어요.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럽 축구 전술의 바이블을 집필한 최고 권위자가 만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과거의 저 역시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마이크가 그 떨림까지 고스란히 증폭시켰습니다. 그의 헌신을 유순하다며 깎아내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못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어요. 1년 전 그 보고서를 쓰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자판을 두드리던 제 손가락. 너무 조용하다. 유럽형 알파 메일이 필요하다. 그 문장을 쓸 때 저는 단일 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20년간 쌓아온 이론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만이었어요? 지독한 오만이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단상 위의 조명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끔찍하게 틀렸습니다. 이 문장이 떨어졌을 때 앞줄에서 누군가 크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났습니다. 하지만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제 참회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입을 열 수가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두덩을 타고 번졌지만 닿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체면 따위를 챙길 자격이 제게 없었으니까요. 300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리처드는 VVIP석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스티브는 발밑에 구겨진 타블로이드지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나머지 300명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는 동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적대감이 사라진 자리에 당혹과 경청이 들어선 거였어요. 20년간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붉어진 눈시울을 치켜뜨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서 떨림을 걷어냈습니다. 참회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판결을 내릴 차례였어요. 라커룸에서 고함을 지르고 동료의 멱살을 잡는 자가 진정한 리더라고요. 물병을 던지고 핏대를 세우는 것이 팀을 살리는 투지라고요. 유럽 축구계 전체가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잣대가 정당화되니까요. 대회의실에서 기침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어요. 숫자로, 영상으로, 소리로, 그리고 자본으로 내 겹의 증거가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윽박지르는 자들이 팀을 살린 게 아니라 죽였다는 진실을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고함과 윽박지름으로 동료를 통제하는 마초들의 시대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이 문장이 스피커를 타고 대회 의실벽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300명의 고막에 모처럼 박혔을 겁니다. 20년간 유럽 축구를 지배해온 패러다임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문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끝을 내리려면 새로운 시작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무너뜨리기만 하면 폐허만 남아요? 그 폐허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지를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 세계 축구를 지배할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중앙에 두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손스 프로토콜,
Sun's Protocol.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 동료를 빛나게 하는 헌신. 저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직접 골을 넣을 수 있는 완벽한 찬스에서 더 좋은 위치의 동료에게 공을 양보하는 판단력. 소리를 지르는 대신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며 대형을 잡아주는 침착함. 기록에 남지 않는 곳에서 팀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지능. 이것이 손흥민식 헌신입니다. 300명의 시선이 스크린에 꽂혀 있었어요. 아시아 선수의 이름이 붙은 행동 양식이 유럽 축구의 단상 위에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수의 가치는 단순한 득점 기계로서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이어갔어요. 팀을 위대한 하나로 묶어내는 역량으로 철저히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실점 후 회복률, 동료 찬스 생성 비율, 공 없는 상태에서의 전술적 이동 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린 모든 지표가 그 검증 도구입니다. 저는 21번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는 우리의 부품일 뿐이라는 오만하고 썩은 잣대는 오늘 완벽히 처형당했습니다. 처형이라는 단어가 떨어진 순간 대회의실의 공기가 진동하는 것을 느꼈어요. 과한 표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과하지 않았어요. 5조 원을 증발시키고 명문 구단을 강등권에 처박은 잣대를 표현하기에 처형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관대한 거였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3초, 5초, 7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판결이 너무 무거웠던 건지 아니면 반박할 논리가 남아있지 않은 건지 300명이 스크린 위에 두 단어를 응시한 채 굳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VVIP석 맨 앞줄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칼 하인츠. 레알 마드리드 수석 스카우터 겸 글로벌 전략 실장이었어요. 이 포럼에 참석한 인물 중 구단의 규모로 치면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권위나 국적보다 오직 승리할 수 있는 진짜 재능만을 좇는 인간이었죠. 칼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가죽 표지의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로고가 금박으로 찍힌 유럽 스카우팅 매뉴얼이었어요. 수십 년간 유럽 빅클럽들이 선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해온 기준서였습니다. 투쟁심, 공격성, 카리스마, 그 안에 적힌 평가 항목들은 전부 오늘 제가 해부한 그 썩은 잣대와 동일한 것이었어요. 칼이 그 매뉴얼을 양손으로 잡고 반으로 접었습니다. 둑! 가죽 표지가 꺾이는 소리가 대회의실에 울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두꺼운 종이가 두 동강 나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수석 스카우터가 유럽 최고 빅클럽의 평가 기준서를 300명 앞에서 찢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칼이 찢어진 매뉴얼 위에 구두 한 발을 올려놓고 손뼉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그의 양손에서 터져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300명 속에서 단 한 명만이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4초가 지났습니다. 앞줄에 앉은 독일 출신 스카우터가 일어섰어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스페인 구단 관계자가 뒤따랐어요. 셋, 넷, 다섯. 하나 둘씩 의자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늘어갔습니다.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50명이 됐어요. 박수 소리가 웸블리 대회의실 천장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100명이 넘어가자 박수가 박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뒤쪽에서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더 많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섰어요.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서 있었습니다. 기립박수가 대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벽이 울리고 바닥이 진동하고 천장의 조명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리처드 스털링은 의자에 파묻힌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밀러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어요. 흐름이 바뀐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히요. 저는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그 묵직한 해방감이었어요. 스크린 위에서 손스 프로토콜이라는 두 단어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조용한 남자의 이름이 붙은 새로운 규칙이 유럽 축구의 심장부에서 공식적으로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웸블리에서 벌어진 일은 이틀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단상에서 내려온 직후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포럼에 참석했던 기자 수십 명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고 대회의실 안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폭발했습니다. 제가 USB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장면, 보고서를 찢는 장면, 고개를 숙이는 장면, 그 조각들이 짜깁기 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화면을 도배했어요. 24시간 만에 조회수가 억 단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보다 더 빠르게 퍼진 것은 숫자였어요. 85%에서 12%로의 추락, 스폰서 이탈률 40%, 구단 가치 증발. 이 숫자들이 기사 헤드라인을 장악했습니다. 감정이나 주장은 무시할 수 있어도 숫자는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유럽 전역의 축구 관계자들이 그 숫자 앞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포럼 이틀 뒤 UEFA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최고의 지도자 라이선스 교육 커리큘럼 전면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20년 넘게 유럽 축구 지도자들의 교과서 역할을 해온 그 커리큘럼이었어요. 카리스마, 공격성, 라커룸 장악력, 기존의 리더십 평가 항목들이 안건 천머리에 올라왔습니다. 회의는 3시간 만에 끝났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전면 폐기. 20년간 성격처럼 군림하던 강압적 리더십 항목이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런던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20년간 써온 교과서가 폐기됐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켠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썩은 것은 치워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폐기된 자리에 새로운 평가 체계가 박혔습니다. 동료 찬스 생성률, 실점 후 팀 회복 기여도, 공 없는 상태에서의 전술적 이동, 거리, 위기 상황 감정 통제력. 이 지표들이 새 커리큘럼의 핵심 축으로 공식 제도화됐어요. 교육 자료 첫 페이지에 적힌 참고 모델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손스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조용한 남자의 이름이 유럽 축구 지도자 교육의 첫 페이지에 박힌 겁니다. 칼 하인츠가 웸블리에서 찢어버린 스카우팅 매뉴얼의 파편은 더 넓게 번졌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카리 포럼에서 돌아온 다음 날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팅 부서 전체가 긴급 재편됐어요. 기존의 평가 매트릭스가 폐기되고 손스 프로토콜 기반의 새로운 선수 평가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칼은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요. 이제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최우선 영입 기준은 득점력이 아니라 헌신이다. 제2의 손흥민을 찾아라. 이 발언이 유출되자 유럽 축구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뒤따랐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합류했고 유벤투스가 동참했습니다. 빅클럽들이 앞다투어 스카우팅 기준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구단들이 스카우터 전세기를 띄운 방향이 남미도 아프리카도 아닌 아시아였어요. 한국, 일본, 호주. 이타적 플레이와 팀 헌신도가 높은 선수들이 밀집한 대륙으로 유럽의 자본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20년간 유럽 축구의 변방 취급을 받던 아시아가 하루아침에 스카우팅의 최전선이 된 거였어요. 도미노의 바람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남미 리그들도 평가 기준 재검토에 들어갔고 아프리카 축구연맹은 유소년 교육 커리큘럼에 헌신 지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나의 포럼에서 터진 진실이 지구 전체의 축구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진원지였던 런던은 지옥이었어요. 포럼 직후 스폰서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제가 공개한 자본 손실 데이터가 기사화되자 남아있던 스폰서들마저 줄줄이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어요. 구단 운영비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자금 수혈을 논의했지만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어요. 11경기 연속 무승계 강등권 추락, 거기에 세계적인 망신까지. 누가 이 배에 돈을 태우겠습니까? 리처드 스털링은 이사회에서 축출됐습니다. 포럼에서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든 장면이 영상으로 유출되면서 구단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죠. 리처드가 밀어붙인 인사 결정,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를 쫓아내고
유럽형 마초들에게 완장을 채운 그 결정이 5조 원 증발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으니까요. 세빌로우 수트를 빼입은 귀족의 말로는 처참했습니다. 스티브 밀러는 더 비참했어요. 리처드에게 뒷돈을 받고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 데일리 풋볼에서 해고됐습니다. 국수주의 칼럼으로 클릭수를 빨던 사냥개의 목줄이 끊긴 거였어요. 토트넘 팬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11경기 연속 무승계 스폰서 이탈, 구단 가치 폭락, 웸블리에서 까발려진 라커룸의 추태까지 참다 참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홈구장 앞에 수천 명의 팬이 몰렸습니다. 수뇌부 총사퇴를 외치는 함성 사이로 화염병이 날아갔어요. 경찰 바리케이드가 세워지고 최루탄이 터졌습니다. 명문 구단의 안방이 전쟁터로 변한 거였어요. 현실을 끝까지 부정하던 자들이 맞닥뜨린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런던 자택의 텔레비전으로 지켜봤어요. 화염병의 불꽃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토트넘이 무너지길 바란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오만을 깨부수고 싶었던 거지 구단을 파괴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썩은 뿌리를 뽑으면 나무가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새로 심으려면 먼저 무너져야 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런던의 화염병 대신 눈부신 햇살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LAFC의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이었어요. 관중석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매진이었어요. 잔디 위에서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한 선수를 클로즈업했어요. 주장 완장을 고쳐 차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아시아인이었어요. 얼굴에는 어떤 과시도, 어떤 분노도,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완장을 매만지고 있었어요. 손흥민이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와 손흥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동료가 주먹을 내밀었고 손흥민이 그 주먹에 자기 주먹을 맞부딪혔어요. 또 다른 선수가 달려와 손흥민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가올 때마다 손흥민은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어요. 미소, 주먹, 포옹.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잔디 위의 모든 선수가 자연스럽게 이 남자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가 다시 넓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캡틴 손이라는 함성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깃발이 펄럭이고 유니폼이 물결쳤습니다. 런던에서 유순하다며 쫓겨난 남자가 지구 반대편에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잔디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센터 서클을 향해 걸어나갔어요.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동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걸었어요. 그 뒷모습에는 화려한 득점왕의 기세 같은 건 없었습니다. 대신 팀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된 사람, 특유의 묵직한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화염병이 날아다니는 런던의 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햇살 아래 걸어나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어요. 이 극명한 대비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득점왕의 화려한 발끝이 아니라 팀을 위해 기꺼이 땀 흘리는 그 묵직한 뒷모습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소리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헌신하는가. 그 묵직한 진실이 축구라는 거대한 제국의 잣대를 완전히 교체해버린 겁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주심의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터치했어요. 또 하나의 경기가, 또 하나의 우승을 향한 행군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LA의 햇살이 주장 완장 위에서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저는 서재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20년간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던 나침반을 부셔버렸어요. 새 나침반의 바늘은 이제 정확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동료를 빛나게 하는 자, 그것이 진짜 리더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감동적인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